50년대 부상을 담은 영상들이 굉장히 귀했어요. 그런데 마침 53, 4년경으로 추정되는 범어사 영상이어서 제가 바로 미국 경매시장에서 바로 구입을 했던 거죠. 부산의 대표적인 천년고찰 범어사를 담은 1950년대 동영상입니다. 놀랍게도 컬러로 촬영된 영상에는 여러 명의 미군들이 함께 범어사를 방문한 모습이 보입니다. 6.25 전쟁이 끝난 직후인 1953년, 이렇게 많은 미군들이 함께 범어사를 찾은 이유는 무엇일까요? 경상남도 양산에 있는 명찰 통도사. 유서 깊은 이 사찰의 벽면에 도무지 어울리지 않는 낙서가 여기저기 남아 있습니다. 도대체 이 낙서는 누가 한 것일까요? 2019년 발견된 고문서가 단서를 제공합니다. 6월 25일 사변 후 국군 장병 3천여 명이 여기 절사자를 써놨죠. 절에 들어왔다. 1000년이 넘는 역사를 지닌 두 고찰, 범어사와 통도사. 이 두 사찰과 6.25 전쟁은 대체 무슨 관련이 있는 것일까요? 전쟁의 한가운데 이 산사로 들어왔던 전우들은 산사에서 대체 무엇을 한 것일까요? 경상남도 양산, 영축산 깊은 산자락에 위치한 통도사는 지난 2018년 우리나라 산사 7곳과 함께 한국의 산지 승원으로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에 이름을 올렸습니다. 다른 사찰과 다르게 부처님이 모셔져 있지 않고 부처님 진신사리가 모셔져 있다 보니 되게 경건한 마음이 들고 항상 오면 마음이 좀 차분해지고. 통도사 대웅전에는 의례에 있어야 할 불상이 모셔져 있지 않습니다. 그 이유는 바로 대웅전 너머 금강계단에 있는데요. 646년 신라승려 자장율사가 모셔온 부처님의 진신사리가 금강계단에 봉안돼 있기 때문에 따로 불상을 모시지 않은 것입니다. 그런데 최근 통도사에서 또 다른 이상한 점이 발견됐습니다. 대웅전 서쪽에 자리한 대광명전. 통도사의 전각 가운데 가장 오래된 목조 건물인 대광명전 곳곳에 이상한 낙서들이 발견된 것입니다. 여기에 보시면 이렇게 주소들, 이런 것들은 자기가 아마 살았던 주소지 않나 싶기도 하고, 이렇게 다 날짜하고 이렇게 뭐 표시를 했던 건데, 그 당시에는 볼펜이 좀 없었으니까 이렇게 파서 이렇게 새겨놨던 것 같아요. 여기를 봤을 때는 이게 원래 이 상태가 아니었고 한지가 이렇게 발라져 있었어요. 그런데 이 모자를 발견하고 그 한지를 한 겹 한 겹 다 벗겨갖고 봤더니 이렇게 좀 선명하게 나오게 된 거죠. 한지를 벗기자 나타난 군모와 칼. 대체 누가 산사의 벽면에 이 그림을 그린 것일까요? 낙서는 벽면 곳곳에서 눈에 띕니다. 여기 보면 4284 5월 29일에 도착하여 6월 12일에 떠나간다. 이거는 그때 당시에는 뭐 단기를 썼던 것 같아요. 그래서 단기를 썼기 때문에 이걸 계산을 해보면은 1951년 5월 29일에 여기에 들어왔다가 6월 12일에 떠나간다. 이렇게 표시가 돼 있는 거죠. 1951년 5월 29일에 왔다가 6월 12일에 떠나간 이 사람은 대체 누구일까요?
대광명전 바깥 벽면에도 누군가 탱크를 그려놓은 낙서가 남아 있습니다. 대광명전 옆에 있는 전각 용화전. 지난 2019년 용화전에 모셔진 미륵불의 채색이 벗겨지고 표면이 균열돼 불상의 보수를 진행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통도사 낙서의 비밀을 밝혀줄 중요한 단서를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그 2019년도에 여기 복장 유물 조사를 하려고 부처님 여기 뒤에를 열었더니 그 안에 다른 그 복장 유물들하고 그 6.25 때 당시에 썼던 그 연기문이 발견이 된 겁니다. 용화전에서 나온 연기문은 통도사 박물관에 보관돼 있습니다. 불상을 새롭게 조성할 때 역사를 써서 넣는 일종의 기록문인 이 연기문의 한 구절이 시선을 끕니다. 이게 용화전 미륵부처님 복장 유물이었는데요. 이게 용화전 존불 갱연기 조성 연기문인데 이거는 이제 새로 이거를 조성하기 위해서 쓴 이유 여기 나옵니다. 6월 25일 사변 후 국군 장병 3천여 명이 여기 절사자를 써놨죠. 절에 들어왔다 이런 뜻이 되는 거죠. 용화전 조성 연기문에는 6.25 전쟁이 한창인 1950년 국군 상위병 3,000명이 통도사에 들어왔다고 기록하고 있는데요. 이들은 왜 통도사로 들어온 것일까요? 오래전부터 통도사에 남아있는 이 낙서들도 산사를 찾았던 군인들과 관련이 있는 것일까요? 연기문이 발견되기 전까지는 구전으로만 말로만 이렇게 전해져 오고 또 전해져 오고 했었는데 이 연기문에 명확하게 나옵니다. 국군 장병 3천여 명이 6.25 사변 후 절에 들어왔다. 이게 명확한 근거가 되기 시작했습니다. 국군 장병들이 여기서 치료도 받고 머물다 갔다. 이렇게만 구전이 되어 왔었죠. 연기문이 발견되면서 그 구전이 사실이 된 거죠. 그러니까 어른 스님들로부터 전해오던 이야기, 6.25 당시 통도사가 국군 야전병원으로 사용됐다는 이야기가 새롭게 발견된 연기문의 기록 덕분에 사실로 확인이 된 것입니다. 부산시 금정구에 있는 천년고찰 범어사. 지금은 세계적인 관광객들이 찾는 명소가 됐지만 이곳 역시 6.25와 관련된 예사롭지 않은 역사를 간직하고 있습니다. 부산 금정중학교의 교장 김화선 씨. 범어사에서 세운 근대 학교인 명정학교의 전통을 잇는 학교 교장인 김화선 씨는 평생 범어사에 관한 연구를 해오고 있는데요. 범어사에 관한 중요한 사진 한 장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사진은 1952년도 사진입니다. 사진을 보면 대웅전 앞에 제단을 설치를 하고 이쪽에는 큰 계부를 걸어두었습니다. 그리고 이 대웅전 그리고 보제루 이 마당에는 많은 사람들이 참여를 했고요. 이 제단을 향해서 영연들을 위로하는 제를 올렸습니다. 1952년도 흑백 사진을 AI로 컬러 복원해 보았는데요. 대웅전 앞마당에는 큰 행사 때나 걸리는 범어사의 보물 괴불이 걸려 있습니다. 마당에는 사람들이 빽빽하게 모여 있습니다. 승려들과 일반인, 제복을 갖춰 입은 군인들도 보입니다. 대웅전 앞 계단에는 미군이 카메라로 촬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때 대통령님을 비롯해서 외교부 외교 인사들 그리고 미8군 사령관들 여러 고위 장성들이 이 행사에 참여를 했습니다. 6.25 전란 중 열린 이 대규모 행사는
어떤 행사였을까요? 52년도에 6.25 전쟁이 굉장히 치열하게 이루어진 상황이었습니다. 여기에는 많은 사상자들도 있었고 또 돌아가신 분들도 많이 있었는데, 현재 이 사진은 범어사에서 군경 합동 위령제가 이루어지고 있는 그런 사진입니다. 이승만 대통령이 참석한 범어사 위령제의 기사는 신문에서도 확인됩니다. 1952년 열린 전몰장병 추도식은 무려 849의 유해를 모시고 진행됐고, 백발의 노 대통령이 범어사까지 찾아와 참석했다고 신문은 적고 있습니다. 경상남도 산청에 있는 안적사. 범어사의 말사인 이곳에서 생활하고 있는 올해 97세의 노스님. 젊은 시절 범어사에서 수계를 받았던 일미 스님은 6.25 당시를 생생히 목격했습니다. 참 그때 비참했지. 그야말로 참 한국전쟁 참 슬픈 일인 역사라. 그때 시신이 그냥 보절에 꽉 차 있어서. 범어사의 대웅전 앞에 있는 일종의 강당격인 보제루. 그런데 한국전쟁 당시 이 건물에 군인들의 시신이 가득했다고 합니다. 그 계명함 있는 쪽에 가서 불로 다 태워가지고, 그러고 이제 다 태우고 나서 6월 얼마 하고 보절에 갔다가 이제 입회해서 모셨거든. 보제루에 쌓여있던 시신들을 범어사에서 비교적 가까운 곳에 있는 암자인 계명암 아래 화장터에서 승려들이 직접 화장했다고 합니다. 실제 신문기사에도 군인들의 시신이 너무 많을 때는 일단 매장을 했다가 적당한 시기에 한꺼번에 화장을 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70년도 더 지난 일이지만 일미 스님에게 그때의 기억은 지워지지 않는 필름처럼 선명합니다. 네 뼈, 내 뼈니 그 관계없이 섞여져가 있는. 이제 쇠절구통이 있는 데가 찍어가지고 가루를 가지고 이제 사방에다 이렇게 동산 스님을 허치고, 우리는 연부라고 다녔고 동산 스님은 그 가루 허친이라고 앞으로 다녔고, 우리는 뒤에 따라서 연부라고 다녔고. 그런 비참한 역사가 범어사. 그래도 범어사에서 전부 관리를 해서 좋은 거를 마쳤지. 6.25 당시 범어사의 주지였던 동산 스님이 이 모든 일을 총괄했습니다. 전쟁 초기 갑자기 너무 많은 시신들이 범어사로 들어오자 한꺼번에 모아서 화장을 하고 동산 스님이 상좌들과 함께 직접 유골을 뿌렸다고 합니다. 계속 시신이 들어오는 거예요. 죽어. 그러면 또 짤랑짤랑하고 동산 스님이 직접 했어요. 연물. 산사의 비극을 부추긴 것은 6.25 초기 치열했던 낙동강 전투였습니다. 6.25 전쟁이 발발한 지 불과 한 달 만에 국군과 유엔군은 이곳 낙동강 위협까지 후퇴하게 되었는데요. 지금 여기 보시다시피 그 낙동강이 흐르고 있고요. 그 낙동강을 따라서 방어선이 형성되어 있다는 것을 보실 수가 있는데요. 경북 영덕에서부터 시작하여 경남 마산에 이르는 총 240km의 방어선이 되겠습니다. 당시 대한민국의 이제 대부분을 북한군에게 빼앗기고 여기 보이는 경상도 일부 지역과 제주도를 비롯한 도서 지역만 남아있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국군과 유엔군은 더 이상 물러날 곳이 없는 절체절명의 그런 위기의 순간이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6.25 전쟁이 발발하고 한 달여 만에 국군은 낙동강 전선까지 밀립니다. 그리고 바로 이곳에서 북한군의 남진을 저지하는 필사의 전투를 벌이게 됩니다.
낙동강 방어선 자체가 한국 전쟁에 있어서 현재 정전 체제를 만드는 데 있어서 가장 결정적인 지점이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왜냐? 사실 한국군 그 6.25 전쟁에 있어서 반격 작전이 시행이 되고 384선 이남으로 북진할 수 있었던 게 인천 상륙 작전이 있었기 때문이었거든요. 근데 인천 상륙 작전이 있었다는 것은 거기에 투입될 병력이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무기가 있어야 되고 장비가 있어야 되고 이것들을 낙동강 방어선을 통해서 북한군의 주력을 거기서 저지시켰기 때문에 유엔군과 미군이 투입될 시간을 벌었던 겁니다. 그래서 일본에 있던 미군들, 그다음에 전 세계적으로 있었던 해군 병력들, 함정들이 다 결정적으로 인천 상륙작전에 직결시킬 수가 있었던 것이죠. 비행기로 한국에 급송합니다. 결장으로 국군과 유엔군이 반격의 전기를 마련하기 위해 필사적인 항전을 벌인 낙동강 전투 2달여간 수많은 부상자와 전사자가 발생하게 됩니다. 그러자 이들 부상자와 전사자들을 수용하기 위해 1950년 8월 피난 수도가 된 부산은 긴박하게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전쟁이 발발하면서 아무래도 이쪽은 이제 가장 그 후방의 최요지였기 때문에 국군병원도 굉장히 많이 생기죠. 예를 들면은 제3육군병원 같은 경우에 광주에서 시작했지만 전쟁이 발발하면서 결국 부산으로 와서 대청초등학교에 자리를 잡았고, 그다음에 단일병원으로서 가장 큰 병원이 과거에 그 상공회의소가 있었던 제5육군병원입니다. 이 병원은 9개 병동을 군데군데에 둘 정도였고요. 그리고 이제 제31 그 야전병원 같은 경우는 지금 온천장에서 현재 부산대학교가 자리한 이 일대에 이제 야전의 천막을 무려 227동을 쳤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당시 보통 일반 천막 같은 경우는 이제 24인용 군용 텐트이기 때문에 그 규모가 4,000명이 넘는 인원을 수용할 수 있었다 그래요. 올해 94세인 박기수 씨. 그는 6.25 당시 30일 육군병원의 의무병이었습니다. 그는 당시 받았던 인식표를 지금까지 간직하고 있습니다. 이게 군에 입대하면은 군번을 받습니다. 그러니까 누구든지 군번을 받으면은 평생 가지는 겁니다. 군번을 머리 차고 이래가지고. 이거 사람이 죽어도 이것만 있으면 사람 찾거든요. 071148 지금도 얘기하고 있어요. 071148 내 군번입니다. 평생 잊지 못한 군번을 받은 것은 1950년. 당시 진주중학교 5학년이었던 그는 전쟁이 발발하자 학도병 1기로 자원 입대를 합니다. 옛 진주농림학교 자리인 국립경상대학교 칠암 캠퍼스에는 학도병 비가 세워져 있습니다. 비석에는 당시 학도병으로 전쟁에 나섰던 진주 학생들의 이름이 새겨져 있습니다. 제 이름 여기 있습니다. 박기수. 5학년 때 19살이죠. 그러니까 이거 전부 다 20살, 19, 21 아마 그 4개, 5개 차이 전부 다 학생들이. 나라가 위태롭다는 이야기에 진주에서 모인 학생들만 200명. 2달간의 짧은 훈련을 받고 함경북도 청진을 향해 출발을 합니다. 그런데 갑자기 일사후퇴가 발생해 기차는 방향을 돌려 남쪽으로 향하게 됩니다. 박기수 씨가 도착한 곳은 부산 온천장 일대 30일 육군병원이었습니다. 아무것도 없는 허허벌판에 천막을 치는 일부터 학도병들이 직접 했습니다. 급하게 야전에 천막을 치자마자 부상병들이 몰려들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51년과 52년도에는 그 부상자 현황이 한 10만 명 이상이 넘어가거든요. 그 10만 명을
수용을 해야 되는데 그 당시 병원 숫자는 일반 야전 병원 숫자만 하면 한 23개 정도가 된 숫자였고 이동외과 병원까지 다 포함을 한다면 이제 한 31개 정도 되는 그런 상황이었기 때문에 수용할 수가 있는 규모를 벌써 넘었었죠. 그러한 여러 가지 상황을 다 고려해 본다면 그 당시 병원의 수용 시설은 굉장히 부족했다. (30일) 육군병원 소속 의무병으로 온천장에서 일하던 박기수 씨는 어느 날 통도사에 보내집니다. 통도사에 (30일) 육군병원 분원이 생긴 겁니다. 옛날로 말이 옛날이지 70년 훨씬 넘었는데 그래도 기억은 생생해요. 왜? 이 생명이 왔다 갔다 하던 때니까. 공비가 잘못하면 총알이 날라오거든요. 해 맞으면은. 그래서 그때 기억이라는 게 지금도 생생합니다. 보급을 담당했던 박기수 씨는 일주일에 한 번씩 정기적으로 통도사를 방문했습니다. 갑자기 30일 육군병원에 분원이 된 통도사 전각에는 스님들 대신 환자들이 가득했습니다. 경환자, 그러니까 상처가 거의 나은 사람들, 움직이기 편리한 사람들, 그러니까 활동 범위가 그리 안 넓어도 괜찮지만은 중환자 누워 있는 게 아니고 여기서는 움직여가지고 경환자들이 이제 빨리 회복할 수 있는 그 경환자면 말하자면 여기서 완전히 완치가 되면 이제 입양제대나 이래 또 다시 군복무로 넘어가고 이랬죠. 예. 통도사가 야전병원으로 사용된 사실은 국가기록원 기록에도 남아 있습니다. 1951년 작성된 문서를 보면 일반 사찰의 군기관 사용은 금하고 있지만 통도사만은 30일 육군병원 분원으로 사용 중이라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이어 내과 환자 1,522명을 수용 중이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통도사 암자 가운데 유일한 비군이 암자인 보타암. 평생 보타암을 지키고 있는 노 스님도 민족 상잔의 비극인 6.25를 이곳에서 겪었습니다. 보타암의 각 전각들도 환자들로 가득했습니다. 그때 9월이었어요. 음력 9월. 나락이 노랗게 익을라 할 때거든. 음력 9월 초성쯤 됐어. 마당에 그냥 군인들이 바글바글 하더라고. 예고도 없이 바글바글 해요. 그래 들어오니까 막 문 닫아놓은 것도 필요 없고 법당에는 이미 벌써 환자들이 들어가가 있고 근데 우리를 보고 나가라 그러대. 우선에 몸부터 나가라 그래. 짐을 두고 나갔죠 우리는. 당시 11살 동자승이었던 스님은 통도사 근처 마을에 머물면서 스님들의 심부름으로 절에 자주 드나들었습니다. 그렇게 드나들면서 절 안의 상황을 종종 목격했습니다. 그 육군병원 사무실은 지금 통도사 이게 종무소가 밖에가 있는데 옛날 종무소 있던 그 자리가 사무실이었다. 환자들 육군병원에서 치료했죠. 뭐 중경상 입은 사람은 거기서 치료하고 지금 막 죽을 사람은 지원함하고 여기하고 다 와 죽었다니까. 문 열리가 있어서 이래 들다 보니까 요렇게 좁은 침대, 군인 침대 장난한데 그 전부 중환자들이 누웠어. 중환자들이 누웠는데 이쪽 가에 누운 중환자 하나의 창자가 이래 나와가 창자가 안 뻘겋더만 허옇더만. 노스님을 모시고 있는 원행 스님은 종종 보타암 뒤쪽 야산 산책을 합니다. 그런데 20여 년 전만 해도 이 산책길에서 오래된 의료품들을 종종 발견하곤 했습니다. 여기가 이렇게 골짜기인데 다른 데 보다가 조금 이렇게 봉긋하게 묘처럼 흙더미가 있더라고요.
공사하다가 보니까 포크레인 이렇게 이런 거 정리하면서 보니까 그런 게 병이 나오더라고요. 주사기, 작은 주사기 모양, 또 옛날 그 링거병처럼 큰 주사기 모양, 그런 병들이, 작은 병들이 많이 나왔어요, 유리병이. 그래서, 왜 쓰레기를 버려야지, 여기다 왜 묻어 놓으셨어요? 노스님께 그랬더니, 노스님께서, 야, 우리가 쓰레기를 왜 묻었겠노? 아마 예전에 병원이었을 때, 그 군인 환자들이 있을 때 버린 거 아닐까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당신도 이게 묻어져 있었기 때문에, 흙에 묻어져 있었기 때문에 이게 있다고 생각을 못했죠. 그러니까 통도사 내에서도 중환자는 보타함과 치원함에, 경환자들은 통도사 본원에 수용을 했던 것입니다. 이때 건강이 좀 회복돼 통도사에 머물던 군인들이 낙서를 한 것으로 추정됩니다. 그런데 벽면에는 이별의 시라는 제목이 적힌 인상적인 시 한 편이 한글로 씌어져 있습니다. 통도사에 잘 있거라. 정든 통도사를 떠나려고 하느니 세상이 하도 수상하니 갈 수밖에 더 있느냐. 요거는 저희가 이거를 조사하면서 신문에 이 시를 기사를 올렸었어요. 그랬더니 이 글씨 필체를 보고 아들이 되는 분한테 연락이 왔었어요. 그래서 그 아들하고 이제 직접 만나서 아버님 필적 대조도 해보고 했더니 아버님이 맞다 이렇게 해서 판명이 났었죠. 서울에 있는 고창록 씨는 통도사의 벽면에 남아있는 시를 보고 바로 아버지의 필체임을 알아볼 수 있었습니다. 이름 있는 한학자로 후학을 가르치셨던 아버지의 필체에 익숙했던 자녀들은 한눈에 아버지의 글씨체를 알아봤습니다. 아버지의 필적을 그렇게 순간적으로 온몸에 어떤 전율을 느낄 정도로 아버님의 필적을 이렇게 공감하는, 확인하는 그런 일들은 아마 드물지 않을까. 저희 형제들 또는 저희 가족들이 저 글씨는 분명히 아버님이 남기신 글씨다. 그래서 거의 저희 가족들은 바로 알아볼 수 있었죠. 아버지 고재석 씨는 3대 독자였지만 6.25가 나자 자원 입대를 했습니다. 그런데 평생 지병이었던 위장병이 심해지면서 통도사 분원으로 입원했습니다. 어디를 가든 글을 남기기를 즐겨했던 고재석 씨는 완치가 돼 통도사를 떠나면서 이별의 시를 남긴 것입니다. 가노라 통도사야 잘 있거라 전우들아. 정든 통도사를 떠나려고 하려마는 세상이 하도 수상하니 갈 수밖에 더 있느냐. 통도사는 이제 그 전장에서 이제 부상을 입거나 또 병고를 겪는 병사들을 수용했던 곳으로 저희한테 말씀을 하셨고, 굉장히 많은 분들이 통도사에서 치료를 하고 또 다시 전장에 나가기도 하고 또 집에 돌아가기도 하고, 이제 이런 여러 가지 그 실제 상황들을 겪으시면서 느끼셨던 바를 이제 어린 저희들에게 자주 들려주셨죠. 그래서 저희는 통도사에 대한 얘기를 처음에는 그 어리니까 어느 곳에 있는 절인지도 모르지만 저희 가족들은 아주 그 귀에 익숙하게 통도사에 대한 그런 기억들이 지금도 남아 있었습니다. 통도사의 아랫마을에 살던 김용길 씨도 6.25 때의 기억이 생생합니다.
아따 참 시원되기 집인데 이렇게 집도 변하고 다 초가집이 개화집이 됐고 세월 참 많이 변했다. 당시 고등학생이었던 김용길 씨의 집에는 통도사에서 나와 마땅한 거처가 없던 스님들이 자주 드나들곤 했습니다. 스님들은 통도사에 갈 일이 있을 때면 학생인 김용길 씨를 데려가곤 했습니다. 공양간에 크리에이터가 스님들 계시는 방에 지내갈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부엌에 불살게 하려고 책이 처음부터 나와 있어요. 마땅한 땔감이 없던 사찰에서 추위를 잊기 위해 경전들까지 땔감으로 사용되는 모습을 보고 황급히 경전을 챙겨 나오기도 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군인들로 가득 찬 법당안이 훼손되는 걸 목격하기도 했습니다. 나는 아이고 아저씨 말이지 아이고 이거 이렇게 기대면 왜 합니까? 이쪽으로 좀 나오시소. 그런데 부처님 상에 올라가 있길래 그러니까 나는 여기가 제일 편하다 그러면서 이런 이야기도 하고 벽에 낙서하는 건 보통이고 야전병원 사용으로 사찰 곳곳이 훼손된 것은 연기문에도 나타납니다. 결국 용화전의 불상이 심각하게 훼손돼서 1952년 다시 조성했다고 연기문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결국 지금의 용화전 미륵불상은 부상병들이 사찰을 떠난 후 다시 조성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군인들은 언제 떠난 것일까요? 1951년 12월 11일에 기록된 문서 한 장. 대통령의 분부대로 통도사를 명도할 것을 지시하였지만 대체 건물을 구하지 못해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기록합니다. 그런데 연기문을 보면 군인들은 그해 겨울을 통도사에서 보내고 1952년 봄에야 비로소 절을 떠났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전쟁이 벌어지는 그 어간에 수많은 부상자들을 치료하고 또 치료하고 나서도 좀 회복시킬 수 있는 그러한 단계를 거칠 수 있는 시설물들이 워낙 없는 상태에서는 그러한 민간 시설 또는 이런 사찰과 같은 이런 시설들이 그 당시 만약에 없었다면 그 많은 그 부상자와 환자들을 어떻게 다 치료하고 다시 이 사회로 또는 군대로 다시 복귀시킬 수 있었겠습니까? 그런 측면에서 굉장히 부족하고 열악했던 그 당시 한국 국군의 그 병원 의료 지원 시설을 놓고 봤을 때는 굉장히 큰 역할을 했다. 그것은 아마 좀 지나면 좀 더 역사적인 평가가 더 제대로 내려지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 문서들을 토대로 통도사는 지난 2021년 사찰 가운데 최초로 국가현충시설로 지정됐습니다. 국가현충시설로 지정된 후 통도사에서는 해마다 6월이면은 호국영령 위령제를 열고 있습니다. 국난의 시기, 조국을 지키기 위해 애쓴 호국영령들과 이 산사를 거쳐간 군인들을 잊지 않기 위해서입니다. 통도사는 이제 장건 때 신라시대 장건 때부터 자장율사께서 그 당시에 대국통으로 또 그 지휘를 하는 데 계셨고 늘 이제 국가 나라에 대한 그와 운명을 같이 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가신 분들의 선열들을 어떻게 저희 후손들이 넋을 기리고 추모를 할 수 있는 어떤 그게 많이 명분이 약했는데 마침 이제 현충 시설로 이렇게 지정을 해 주셔가지고 이제 공식적으로 이제 희생된 모든 선열들을 함께 추모할 수 있는 큰 아마 계기가 된 것 같습니다.
범어사에서 1년 중 가장 큰 제가 치러지는 날입니다. 바로 6.25 시기 범어사의 주지였던 동산 스님의 59주기 추모식입니다. 일제강점기 이후 범어사를 청정도량으로 다시 세우는데 큰 역할을 한 동산 스님은 6.25 당시에도 여러 사부대중을 끌어안았던 것으로도 유명합니다. 살림을 서는 원주는 스님 살이 없습니다. 그렇게 하거든. 그러니까 이놈아, 한 사람은 뭐 한 그릇 붓고 10사람은 10그릇 물 부으면 되는데 무엇이 양식이 없다고 걱정하느냐. 그런 정도로 그 스님들도 받아줬고 그런 자비심은 그야말로 뭐 근래 보기 드물 만큼 훌륭한 일을 한 거죠. 그때 이제 동산 스님이 거기 이제 총 대장이라 그 범어사의 이제 조실 스님인데 그때 이제 통도사 경봉 스님도 거기 와서 계셨거든. 통도사 경봉 스님 또 저 서남사 또 어느 큰 스님 그렇게 해서 다 와가지고 거기서 그 제를 지내면서 그 입에다 모시고 그랬거든. 그런데 현재 재단이 모셔진 보제루 앞단이 바로 6.25 때 군인들의 위패를 모셨던 곳입니다. 행자생활을 하고 뭐 성녀가 될 때까지 오만 심부름 다 하니까 그때 요 청소도 했을 거 아니에요. 그렇게 일하니까 여기가 몇 구인지는 몰라도 많이 있었습니다. 지금 이렇게 저쪽에서부터 끝까지 저렇게 해갖고 다 있었습니다. 여기 바로 여기 요 지금 조금 높게 해갖고 요 밑에. 당시의 신문 보도에도 육군의 공식 중앙유골 안치소가 범어사에 설치돼 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유해 안치에 사용되는 건물이 무려 10여 동에 달한다고 적고 있습니다. 그런데 범어사에 모셔진 유골들 속에는 특별한 유해도 있었습니다. 김화선 씨가 가지고 있는 이 한 장의 사진이 그것을 증명합니다. 바로 동산 스님이 순국 선열들을 위한 제를 모시고 있는 사진인데요. 자세히 보면 오른편에 유엔군 전몰이라는 글씨가 보입니다. 지금 보면 유엔군 추모 행사라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범어사에서 유엔군들의 유골들도 범어사에 안치되어 있었다고 볼 수가 있고요. 그다음 그 이후에 이제 유엔묘지가 만들어지면서 범어사에 있던 유골들이 유엔묘지로 전부 다 안치되었다라는 그런 이야기들이 계속 전해져 오고 있었습니다. 부산의 향토사학자 김한근 씨가 구입한 50년대 범어사를 담은 영상도 유엔군과 관련이 있습니다. 범어사 일주문을 향하는 한 무리의 미군들이 보이는데요. 6.25 전쟁이 끝난 직후인 1953년 이들 미군들은 왜 이렇게 무리지어 함께 범어사를 찾은 것일까요? 이 영상은 미 8군 사령관이었던 벤필리트 장군이 자기의 외동 아들 그 제임스 벤필리트 2세가 6.25에 참전합니다. 그 당시 공군 비행사로서 평양 폭격 전투에 참여했는데 행방불명이 됩니다.
1951년 한국에 온 미 8군 사령관 벤플리트 장군의 외아들 지미 벤플리트는 1952년 4월 4일 공군 조종사로 작전 참가 중에 실종됩니다. 이 사실은 미국 전역에 알려지면서 지미 벤플리트를 찾아야 한다는 여론이 높았습니다. 한국군과 유엔군은 지미 벤플리트를 찾기 위해 위험한 가운데 대대적인 수색을 벌이지만 별다른 성과를 올리지 못합니다. 그러자 벤플리트 장군이 당시 유엔군 총사령관에게 한 장의 편지를 보냅니다. 실종된 아들의 수색을 중단해달라는 내용이었습니다. 자신의 아들을 찾기 위해 또 다른 군인들을 위험한 곳에 보낼 수 없다는 이유였습니다. 이 건의는 받아들여지고 수색은 중단됩니다. 아들 벤플리트의 시신은 전쟁이 끝난 뒤에도 찾지 못했습니다. 전쟁이 끝나자마자 장군이 아들의 제를 지내기 위해 부하들과 함께 범어사를 찾은 것입니다. 장군은 왜 하필 아들의 제를 지낼 장소로 범어사를 택한 것일까요? 당시 범어사는 국가가 지정한 현충 시설로서 많은 전몰 장병들을 추모하는 행사를 진행했던 곳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유엔군이라든지 국군이라든지 범어사에 대한 부분들은 충분히 다 잘 알고 있었고요. 그래서 벤필리트 장군을 위시해서 미 8군 여러 병사들이 범어사에 와가지고 추모 행사를 지내는 그러한 영상이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6.25 당시 한국을 방문한 미 대통령 특사가 범어사 방문을 희망할 정도로 범어사는 미군들에게도 특별한 장소로 인식되고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범어사에 모셔져 있던 유골들은 언제 어디로 간 것일까요? 부산 강서구 가락동, 낙동강이 보이는 곳에 작은 국가관리 묘역이 있습니다. 이곳은 39회에 우리 국군용사가 모셔져 있는 곳입니다. 범어사에서 모셔와가지고 이곳에 유해를 안치하고 이렇게 묘역을 만들어 둔 곳입니다. 강서구 가락동 출신 청년들은 6.25가 발생해 국가가 위험에 처하자 대거 군에 자원 입대합니다. 낙동강 전투에 참여했던 이들 중 39명의 군인들이 전사하게 됩니다. 이들의 유해는 범어사에 모셔져 있다가 종전 후 이곳으로 옮겨왔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전쟁이 끝나고 난 뒤에 우리도 이제 호국 시설을 만들어야 되는데 국립현충원, 지금의 국립현충원을 국군묘지로 그 당시 이름이 있었거든요. 그리로 국군용사들을 다 모실 계획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 지역에서 그 후손들이라든지 친인척들이라든지 이런 분들이 우리 지역의 용사들은 우리 지역에서 모시겠다 이렇게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서울로 모시겠다는 계획은 있었는데 여기 우리 그 유족들에 의해서 이곳에 모시기로 그렇게 결정됐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국군 전사자들을 위한 현충원이 조성된 것은 6.25가 끝난 뒤인 1956년 범어사에 임시로 모셔져 있던 유골들은 비로소 이곳 국립현충원으로 옮겨지게 됩니다. 범어사에 모셔져 있던 유엔군의 유해들은
유엔 기념공원이 제대로 정비되자 이곳으로 옮겨지게 됩니다. (6.25) 전란 중 오갈 곳 없는 유해들을 받아들여 임시 현충원의 역할을 묵묵히 감당한 범어사는 2023년에야 비로소 국가현충시설로 지정이 됩니다. 스님들뿐만 아니라 제가 불자님들 또 전쟁이 일어나서 그 전쟁에서 사망한 분들을 마음 아프게 생각하시고 그분들이 좋은 세상에 가도록 그렇게 합동 위령제를 봉양하고 또 그렇게 전몰장병에 그 화장한 납골이 들어오는 것을 마다 않고 받아들였다고 생각이 됩니다. 보훈처에서 충분히 범어사도 그 국가를 위해서 희생된 전몰장병을 위해서 위령제도 지내고 또 그분들의 위에도 모셨고 그래서 여러 가지 일을 참작해서 범어사가 지난해 현충시설로 지정이 된 것입니다. 6.25라는 참혹한 국난의 시기, 산사를 찾아든 전우들을 위해 부상병들을 품어하는 통도사. 나라를 위해 희생된 오갈 데 없는 호국 영령들의 넋을 받아들여 기리고 추모한 범어사. 전란이라는 국가적 위기를 외면하지 않고 국난 극복에 동참한 두 사찰의 헌신은 이웃을 돌보는 것이 나라를 지키는 것이라는 호국 불교의 정신을 실천한 역사의 현장으로 생생히 살아 있습니다.